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시간이 중요한데 지금 개헌을 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합니다. 난을 저지른 자들과 이를 무마하려 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극히 일부만 시작되었고 단죄까지는 한 발도 떼지 못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마지막 줄만 읽고 말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어준 힌트는 이후 내란 범죄를 다루는 모든 법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테니까요. 사법 PK. 이번 주는 화수목금토일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수요일 순서입니다. 건조 에디터가 있고요.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박판규 변호사와 함께 있고요. 네, 스케줄이 계속 같이 헷갈리고 있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야당과 언론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우리의 엄지맨 덤가이가 네, 권한대행이 여적지 미루고 있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자기가 해요? 지명을 한 거죠. 예, 지명을 네. 했어요. 후보 지명. 근데 그 중에 그 대통령이 없는 안가에서 내란 직후에 연말 모임을 한다며 모였던 그죠. 예, 안가회동가에. 이들 중에 하나. 네. 또한 윤석열의 사법 설계자. 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네. 헌법재판소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가지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한덕수의 이제 아직도 내란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저는 4월 4일 이후에 이 장면을 봤거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주류 개신교회라고 볼 수 있는 세이브 코리아는 해체를 선언했고 네. 다시 선거 부정론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수구 세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원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전광훈의 세력은 소수만 남아서 아직도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2004년 교육개혁을 노무현 정부가 실천을 하려고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세상 모든 걸 부정했었어요. 그리고는 현금을 모아가지고 배를 불렸죠. 그들도 제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리? 자유통일당의 2.8%의 제자리.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을 이야기하면서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 기계적 중립 보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까지. 레거시 언론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원래의 자리. 네. 한덕수도 전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범죄의 가담자 부역자들 중에 소극 부역자, 적극 부역자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제도에 다시 정착할 거거든요. 그들을 지금 배에 태우는 일을 하고 있죠. 내란은 끝났으되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이 모두 쫓겨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덕수가 원래 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다시 획책하진 않아요. 그 점에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으면 어려웠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나치의 부역자들이 징벌을 받는 상황 중에 하나를 그려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재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나치 부역자들 중에 누가 아직 벌을 받지 않았는지. 네. 한국인들은 부러워하죠. 친일 부역자 우리는 단죄 못했는데 저들은 했다고. 아닙니다. 저들도 다 하진 못했어요. 상당수의 재판관들, 합법적 살인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인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공급해 주었던 유명 유대인들도 단죄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꿈꾸고 있을 겁니다. 부역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을까? 라는 몸부림을 한덕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이 한덕수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하네요. 네. 네. 반드시 정리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지금 무리한 법 해석을 또 한 번 해서
임명할 수 해야매도 임명할 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임명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지명을 한 거죠. 이완규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피고석입니다. 네, 내란 진압은 박방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개헌 논의한 사람들은 딴 나라 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탄핵 사유 중에 두 번째부터 이제 그 중대선 판단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이게 군경 투입하는 부분이 이제 탄핵 사유 두 번째 부분인데. 네. 군경 투입. 예. 이 국회에 이제 군경 투입하는 거를 지금 이제 문제 삼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참 많아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거짓말들을 광고 뒤에 들으실 거고요. 호수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그만 쫓아라라고 하자. 헌법재판관들은 호수위에 달 그림자에 누구 있나 나와봐.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노상원 다 나와. 소환. 정령 소환. 그것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달 그림자의 정령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달달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너무 달달해요. 네. 달콤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건조 목소리가 아직도 허스키하거든요. 주말에 밤새 술 먹었대요. 신나가지고. 전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 그랬겠지. 네. 네. 아, 술만 먹겠습니까? 네. 노래방 가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부르고 난리를 지겼더니 지금. 달콤한 시간에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달콤한 거 지금 땡깁니다. 안 그래도 디저트 장인이 한 땀씩 빚어내는 꾸루꾸루 봄 소풍에 또 챙겨가려면 또 이런 로맨틱하고 달콤한 무드가 완성될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소풍 가기 좋습니다.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마카롱, 천연 바닐라 빈을 사용한 스콘, 벨기에산 초콜릿이 가득 씹히는 쿠키, 포르투갈 전통 방식의 에그타르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미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오르지 않아요. 개이득이라고 해도 되나요? 관세 조심하시고요. 사실 슬퍼요. 네. 센스 있지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선물용으로도 이런 게 좋습니다. 첨가물을 더하면 양이 늘어나고 유통기한도 길어지지만 좋은 재료가 주는 힘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받으시면은 빨리 먹어요. 아, 네. 네, 제가 그 마카롱 온갖 맛이 들어있는 세트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하루에 5개씩 먹었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건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벌써 다 먹었냐라고 쳐다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전 만족스러웠죠, 뭐. 네. 이렇게 달콤함이 필요하실 때 XS몰에서 꾸루꾸루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꾸루꾸루 디저트 고급입니다. 윤석열의 6가지 거짓말이 결정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군경 투입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네. 나머지 주장들은 이제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 뭐 일단 뭐 저렇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법률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이제 말했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나머지 진술하는 사람과 윤석열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제 그러면 그 헌재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분해야 돼. 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낱낱이 6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제 구쟁이 시작한 첫 번째. 자기는 곽종군에게 전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했을 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 없다. 라고 주장을 해요. 결론은 피의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유가 쭉 나오죠. 김현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지금 전파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동 당시에 추가 지시가 없었는데 각종군이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에 갑자기 150명이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논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인원이라고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요원이라고 했다. 요원이다. 그러면서 한 10분 뒤에 다시 또 인원이란 말을 쏟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는 인원이라는 말 평생 쓴 적이 없다. 예. 근데 막 계속 써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원은 군인들은 없었다. 의원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거는 의원인지 요원인지 뭐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지시한 거는 맞고 지시한 거 맞고 거기에 따라 또 각종군이 움직이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여기 지금 피청구의 주장 믿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언어로 치면 너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거 요지에서는 근데 아예 인원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랬었나요? 그 네네네.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인원이란 말이든 뭐 의원이라는 말이든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황상 박종훈이 너한테 150명 정족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를 빨리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은 곽종훈이 했다는 그 진술 자체가 맞고 네가 한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문에서 보면은 네. 저 문현배 행배쿤이 읽으실 때 이 부분이 답답했던 시민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걸 풀어주는 대목이었어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민들은 그 정도로 생각해요. 법 지식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헌법재판관들도 TV로 봤잖아요. 그걸 인정한 대목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지만 전화는 인정을 해요.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사실이 없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진우가 통화하고 있을 때 정석 부관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죠. 네, 다 듣고 있었고 또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았는데 이 통화 이후에 갑자기 조성현에게 진입 방안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조성현이 여기 진술하기를 자기는 이제 외곽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강대 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성현 대령의 그 공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거짓말이라고 다시 한번 헌재가 확인해 준 거예요. 네. 이진우한테 너 끌어내는 상태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 끌어내는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다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네.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비추어 주장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는 거짓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네. 표현은 잘 안 써요. 믿기 어렵다. 아, 이 법조계 사투리 너무 재밌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렵다는 말은 그러니까 가장 심한 말이에요. 그냥 너 거짓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독서실에 있었는데라고 아들은 말하는데 믿기 어렵다. 너의 말을 믿기 어렵네. 네.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윤석열이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네. 오로지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조지호 김봉식을 안가에 불러가지고 국회 통제 잘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조지호 김봉식이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말한 김영은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네.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뭘 배치하고. 경찰 병력 어디다 배치하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 병력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걸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자기가 그거를 김영은하고 둘이 짝짝꿍하면서 네. 그걸 자인하고 있어요. 이런 자인이라는 거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렇죠. 아무것도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로서도 빵점인 거죠. 자기가 지금 이걸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그 장면 같은 거군요. 그 김용현이 근데 충돌이 발생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장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무례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변론 과정의 장면, 그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경찰청장을 몰아붙이면서 선망 증세 있던 거 아니냐라고, 선망 증세 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 그 말기암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라고 욕보인 거거든요. 네.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헌재에. 아니야, 맞아 이 사람 하는 말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박안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지난번 공소장 때 그 드렸으면 알겠지만 경찰이 한번 통제를 했다가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이거 국회의원 통과시켜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랬더니 통과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박안수한테 포고령 발표했어. 그럼 포고령 빨리 경찰청장에 보내. 그래서 박안수가 경찰에 포고령을 발행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걸 보고 다시 조지호가 김봉식을 통해서 국회의원 네. 출입 통지하라고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런 박안수를 통해서 알려주라고 한 이 말 때문에 한 것이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통제하러 지시한 사람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요? 네, 그 명단 시에 관련된 지시를 전혀 한 바가 없다. 그리고 홍장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홍장원하고는 조태용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국정을 잘 챙기라. 그다음에 그 격려 차원에서 계엄과 무관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취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안보 인사 차원에서 네. 그 바쁜 와중에 안부 인사를 했다는 거 하는 거죠. 홍장원 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헌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너 그러려고 했던 거 맞잖아. 네. 그다음에 선부 직후에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이나 일반적 지시를 하겠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너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에서는 하던 걸 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홍장원한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엄 상황에서. 그렇죠. 방첩사의 어떤 임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임무가 뭐냐? 그 체포에 관련된 거예요. 홍장원에게 했던 지시사항이라고 홍장원이 주장한, 그러니까 말한 것에 대한 진실성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홍장원은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국정원장이 해외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네. 해외 순방인 걸 알고 국정원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윤석열이 자기한테 전화한 걸로 생각했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헌재는 그게 아니라 조태용은 이미 국무회의 자리에서 봤잖아요. 네. 국무회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뭐 힘이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조태용이 없어서 총장이 전화한 게 아니라 홍장원이 그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를 전화한 거예요. 피청구인은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던 조태용을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네. 두 번째 통화 직후 조태용하고 통화도 했는데 조태용한테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네. 라고 이 말은 써있네요. 조태용이 없어서 홍장원을 한 게 아니라 네. 홍장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이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한 거고 방첩사에 특별한 용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한 거고 결국은 방첩사의 그 체포에 관련된 그 일은 너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헌재는.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예. 네, 이렇게 뭔가 그래서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윤석열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걸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서 유지 목적이었느냐.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헌재가 뭐라 하냐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그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죠. 질서 유지를 하라는 날을. 그러니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국회에 가라. 네. 그 말을 단 한 명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들었지만. 네.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할 거였다면 사전에 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질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질서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질서가 유지 안 될 걸 어떻게 알지? 선우가 바뀌었죠.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네가 카오스를 만들 거였으니까.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충돌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소 유지 목적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결국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헌재가 결국은 이 개업 선포 전에 출동 지시를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질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개업 선포 전에 출동 지시는 왜 했냐?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네요. 이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요. 음.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그에 따른 포고령의 효과를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네. 이제 판단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서도 역설하는 지점이 있죠. 너 이거 잠깐 할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네. 우린 이거 확신해. 네. 아, 네. 여기도 스스로 인정했으면 또 나오네요.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엄 해제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나는 2시간보다는 길게 할 거였습니다. 라고 네. 인정한 걸로 봐야 된다. 진짜 읽을 때마다 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네.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들은 되게 네.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계엄 선포에 관련된 유법성 판단을 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평가예요, 평가. 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도 안 돼.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야. 근데 요거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말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3심은 아닙니다만 네. 어떤 재판소가 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제 그 형사재판에 가서 네. 거기서 이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반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 아, 네. 그럼 인 거죠. 중요하네요. 거짓말을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는 헬마가 하는 말이고 이건 네. 거짓말이야. 네. 역사책에 쓰인 거짓말이다. 네. 네. 다른 모든 법원 이거 증거로 써도 돼. 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 보면 윤석열은 결국은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은 모두 피청군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아, 이것도 중요한 서술이네요. 네가 네. 물린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내란 관련해서 이런 그러니까 잠깐 계엄, 뭐 일시적 계엄, 해제를 전제로 한 계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다음에 6번째 거짓말. 이게 뭐냐면 기재부 장관 최상문한테 문건을 이제 줬잖아요.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자. 네. 근데 이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서에 관련해서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랬었죠? 예. 이것도 결론은 그거예요. 믿기 어렵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예. 아, 이제 번역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영현은 윤석열로부터 주무장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할 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시를 한 거지 그 문건 작성을. 그리고 그 문건에 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보고 대상에 김영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건의 작성의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예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도 별도의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피청군이 보는 앞에서 김영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는 앞에서 김영현이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건들은 전부 다 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김영현이 작성한 문서를 각 장관에 준 거라고 봐야 되지 너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확인하는 거죠. 계속해서 흐리려고 하던 논점이 이거였죠. 책임 소재. 네. 누가 리더로서 이 문제를 지시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흐리려고 했고 앞으로도 형사재판에서 계속 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금을 그은 거죠. 네. 리더는 너야. 너야. 지시도 너야. 예. 김영현은 그 지시 받고 한 거야. 이게 법적 요건이죠. 네. 우두머리 누구?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란의 판단을 안 했지만 이 김영현의 모든 행위에 관한 지시 권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시와 작성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고 내란이 실탄이 지급이 안 되고 철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밝혀준 거죠. 언론인들이 이런 잡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우두머리를 김영현으로 내몰지 않을까 윤석열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네. 이 판단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군경 투입은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에 의한 불체포 특권 침해, 정당 등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나오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도 위반한 거다. 두 번째 언급. 네, 두 번째 언급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문구죠.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같은 얘기 또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UPD가 그날 개헌군하고 대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훑어봤죠. 왜 무기가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여기 이제 판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수방사 200 몇 명 중에 50 몇 명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던 몇 명을 제가 구경하고 있던 네. 거였죠. 아무튼 네. 뉴스데스크에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다. 너 군사 쿠데타 40년 전에 있고 50년 전에 있던 거 또 하려고 한 거야. 예, 이걸 여러 번 확인해 줍니다. 네. 인정 안 할까봐. 자, 그리고 이제 탄핵 사유 세 번째. 포고령 발령 부분입니다. 네. 이제 포고령에 이제 우리가 그 알죠. 뭐 처단한다, 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모든 정당을 금지한다. 이 내용은 이제 이건 이제 계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김영현한테 확인을 해서 김영현이 그러면 뭐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일 날 김영현이 초안을 작성해서 가져갔더니 네.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빼자. 아주 그냥 내가 하해 같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삭제를 지시하니까 그 다음 날 12월 2일 날 최종안을 작성해서 보였더니 됐어. 오케이.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공포한 포고령을 발표한 거죠. 정말 되게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아니 야간 통행 금지는 포고령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덜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A를 죽인다, B를 죽인다,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 중에 3번만 삭제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저러지? 내가 그래도 술은 먹게 해줬잖아 같은 네. 거 아닐까요? 저러면 저럴수록 다른 포고령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범죄자가? 네. 그게 돼버렸어요. 그게 인정됐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이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라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가라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네. 집행할 수도 없는 거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법정에서 만약에 네. 이런 주장을 하면 얘는 포기했나? 재판을? 자백하고 있는데. 의지가 없구만.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궁금한 건 포고령을 네가 발령한 거 맞지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건 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다만 장난이었어요.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 집에 갔는데 찌를 생각이 없어서 옷이 좀 찢어진 건 있는데 찌를 생각이 없어서 말을 어떡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다 인정한 거예요.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네. 재판을 갔어요. 네. 네. 저 시신은 가짜예요. 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행동은 다 인정한 거죠. 제가 칼 들고 죽일 생각은 했는데 네. 근데 저 시신은 가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네. 성추행 같은 거 나왔을 때 유명이 나가지고 변명하기를 딸 같아서 그랬다. 네. 이거 자백이거든요. 그죠. 전 국회의장 네, 자백이에요, 자백. 박희태. 그냥 손녀 같다. 얘 다 자백하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이런 주장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했음. 한 건 인정하는데 네. 딸 같아서 그랬다. 딸은 그렇게 하나.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반박하는 거죠. 이게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은 필요가 없다. 그 형식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을 했다는데 네. 포고령 없어도 계엄은 발령 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간 통행 금지를 삭제할 필요도 없다. 아니 실행 안 할 건데. 네. 그럼 왜 굳이 검토를 왜 해? 네, 2시간 지나갈 건데. 네. 그냥 2시간 있을 거면 앞으로 모든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러면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건조가 뭘 지적한 거냐면 포고령 필요도 없는데 쓴 걸 보면 너네 위시리스트를 분명히 네. 말한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네. 그리고 2시간만 할 거면 내일 밤을 왜 걱정해? 내일 밤에 다니지 말라를 논의했다는 건데. 네. 그리고 김영현의 진술이 나와요.
김영현은 이 사건 4차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증언을 했다. 자폭한 거 자폭. 그렇죠. 네. 2시간짜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집행 의사가 없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네. 김영현이 법정에 나와서 있으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집행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폭이죠. 분명히 서로 돕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서로 죽인 결과가 나온 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그때 이제 그 녹화 화면을 보면서 정말 더맨 넘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맨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어쨌든 검사라는 법률가의 대통령이고 네.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자폭 발언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법조인 출신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포고령의 내용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 거다. 또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거를 있었죠. 반국가 활동만 금지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다 금지한 게 아니라 정상 활동은 다 인정하는데 행간을 잘 읽어봐. 행간에는 문구에는 없지만 행간을 잘 읽으면 내 진정 의사를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급해서 이렇게밖에 못 썼어. 그렇지. 라는 거죠. 구청구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가 저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 구도에 대한 보수 세력의 이해가 여기에 응집돼 있어요. 저는 이게 철학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10년째 떠드는 거잖아요. 보수가 보는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다. 보수는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 네. 이들이 모든 정치 일체 활동을 금지한다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민주주의 정치가 기본적으로 반국가적 활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만의 생각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만의 생각도 아니고 보수 언론에도 묻어있고 진보 레거시 언론에도 묻어있어요. 정치를 일단 혐오하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싸우는 걸 또 싸움질 하냐면서 뭐라고 하는. 그게 사금처럼 응축되면 윤석열 같은 마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당원을 출당을 안 시키는 국민의힘 정당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하는 정치하는 당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국회 입법 예상 삭감 이런 것들은 피정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는 사실상 국회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정면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말하는 그 뭐 정치활 금지는 지방자치 본질도 침해했고 정당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또 일반 국민의 정치활동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기본 질서도 위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이 꽤 깁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 의원들도 활동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방 의원의 반국가적 활동만 금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을 비판에 관한 활동들이 다 반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 정당의 활동은 반국가 활동이다.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행동거지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의회를 모두 무시하고 우리가 시행령 정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 정치라고 인정해주겠다는 그렇죠. 걸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포고령에 나온 내용들은 비상계엄 헌법조항도 위반했고 영장주의도 위반했죠. 네. 뭐 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국군 통수 의무 위반도 또 나와요. 여러 번 얘기해 주네요. 이 포고령은 이런 것들 다 위반한 거다. 그래서 포고령도 헌법 위배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크기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판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걸 여러 번 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너는 군인들을 데리고 정치적 뜻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거리를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잘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유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에요. 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코미디로 돌아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김영현한테 이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 지시를 했다. 네. 이건 인정을 해요.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 그래서 정보사 소속 군인 10여 명이 과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특전사 군인들이 과천청사, 그다음에 관하청사, 수원, 연수원의 축에서 외곽 경계를 섰고, 방첩사 소속 군인들이 전산 시스템을 확보를 하려고 가다가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콜라만 먹고 뭉기적거리다가 다시 네. 끝나고 돌아왔죠. 이런 것들도 전부 영장주의 위반. 아무것도 없이 영장주의라는 게 꼭 누굴 체포하는 거 구속하는 것만 영장주의 적용 안 돼요. 가서 들여다보는 거. 왜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의심만으로 그런 걸 하면 어떡해. 네, 수색하고 가져오는 거. 수색도 다 영장이 필요해요. 네. 수색 영장 없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그렇고 심지어는 얘네들은 윤석열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서 비상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영장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네, 그것도 자인이죠. 네. 그래서 영장 없이 간 건 맞는데 급박해서 그랬어. 그 말했더니 급박한 일이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 현행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그 간 거 자체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다. 검사 정치의 생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걸 해석해주고 있기도 해요. 야,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보복을 하고 싶을 때 이 정도의 마인드, 이 정도의 텐션으로 일하는구나. 나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가. 네. 박스 들고. 하여튼 이 선관위 관련 부분은 뭐 그 자체로 선관위 독립성 침해가 되고 영장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계엄 사무의 뭐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다 차발했죠. 이제 마지막 그 탄핵 사유 중에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보면 조지호의 진술 중에 보면 이재명의 무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위치 확인도 요청했다는 부분이 네, 나와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판사 이름만 못 알아듣죠. 처음 듣는 이름이라. 김동현 네. 판사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헌재 결정문에 보면 김동현 판사 부분은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안 나오고 네. 김명수 전 대법관과 그다음에 저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관 권순일. 예, 권순일에 네.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뭐랄까. 헌법재판관들 9명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사법부 전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어떻게든 네. 드라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이유는 큰 거는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자연인으로서 체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법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이었고 네. 권순일 아마 저기 그 선관위원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체포하게 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행정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법관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갖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다. 삼권 분립 문제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본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도 따로 떼서 아마 네.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5가지 우리가 봤죠. 계엄 선포, 그다음에 군경 투입, 포고령,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그 사법권 침해. 이에서 헌법 위반 사항은 모두 다 확인됐다라고 해서 헌법 위배 여부까지는 이미 이제 여기서까지 판단이 다 끝났죠. 5개 다 틀렸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네. 아까 적법 요건에서 이미 저는 이제 이미 판단이 됐고 혹시나 마지막에 중대성 부분이 이제 혹시나 한덕수도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는 중대성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순간이 남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지치면 안 되는 게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군경을 투입했다.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쳤고 국회를 해치려고 들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법조인을 잡아들이려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자극적인 기사들 툭툭 떠오르죠. 노상원과 관련된 수사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네. 근데 안 들어간 거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라고 지시했던 추경호 아직 수사 시작 안 됐고요. 네. 소방을 끌어들인 이상민 수사 시작 안 됐고요. 관련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지금 첩보까지만 알려진 KBS에 대한 수사도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초입 단계만 정리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나름 구성의 미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장인 파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소년보감 후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배땡정님.
초3 남자아이 먹이고 있습니다. 초삼 많이 먹어야죠. 처음엔 싫다는 걸 협박해서 먹였습니다. 네, 아빠가 할 일이죠, 엄마가.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협박을 당했죠. 음. 그중에 최악은 산초 기름이라는 거였는데 뭐냐? 산초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기름인데요. 음. 진짜 맛없어요. 네. 초코 맛이 난다고 해서 샀는데 저는 괜찮았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니 초코 맛은 전혀 안 난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그 어른이 생각하는 초콜릿과 아이가 그쵸. 생각하는 초콜릿의 카카오 50%와 네, 이데아가 좀 다르죠. 네, 70%, 90%. 70%. 네. 네, 다르죠. 먹인 지 열흘 정도 된 지금은 얼굴은 찡그리지만 먹으라면 먹어요. 그럼 초코 맛이란 겁니다. 그렇죠. 매도. 네. 네. 적응 후기가 이래요. 네, 적응 완료래요. 아이가 안 먹으면 추가 구매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인 기간 중이기도 하고 적응되었다니까 2박스 더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잔병치레가 잦고 폐렴으로 여러 번 입원한 적이 있어서 요새는 그죠 의외로 이제 폐렴이 여전히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인이 점점 더 폐기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되게 유행이었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아이 건강에 소년보감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초코맛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조물주님이 슬프다고 하시는데요. 네. 적응된다는 거는 초코맛이 난다는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전 그렇습니다. 산초기름엔 영원히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찾아보죠. 네. 영원히 저항했어요. 네. 우리 아이에게 활력을 선물하고픈 붐은 소년보감 구매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용의 가장 귀한 끝부분 팁분골로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 폐렴에 도움이 되는지 잔병치레가 잦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나이는 이렇게 답하네요. 산초 기름은 미묘한 맛이 나고 맛에 이런 단어 붙이기 어려운데 근데 정확해요. 미묘한 맛이 생으로 먹으면 얼얼합니다. 얼얼해요. 알고 칠이냐? 얼얼하고 느끼한 맛이에요. 미묘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소년보감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적응한다잖아요. 네, 저도 에이스면 홍삼 녹용 먹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적응시키도록 합시다. 후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장 나오기 전에 진짜 죽도록 두들겨 패잖아요. 네. 피청구인을. 피버타임. 네.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는 지점에서 네. 듣고 있어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앞에도 침해한 거 많은데 요거 네. 침해했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를 듣고서 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진짜 사전처럼 넓어뜨려 놨구나. 네. 그게 이제 그 왜 격투기 종목들에서 극악한 기술을 쓸 때. 네. 막 회오리 치고. 네. 그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살인한다. murder. Murder. 그치죠? 네. 야, 진짜 murder다 이거. straight murder다 이거. 아주 극악하게 패는구나. 그 저는 한 11시 7분쯤에 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하지만 신중한 법관이었던 박판규 변호사는 결국 중대성은 보긴 봐야 되니까. 봐야 돼요. 중대성까지 왔어요. 네, 네. 중대성 봐야 돼요. 이게 물론 뭐 아까 접근 조건을 통과를 했을 때 이미 저는 이제 결론이 났다고는 봤는데 그래도 혹시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중대성 부분은 이제 아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그 부분이. 왜냐면 그 전에 탄핵 재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 탄핵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아니고 파면 결정으로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국민의 시민임을 배반한 경우에 하나여만 위반을 가지고 파면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건 헌재가 기본적으로 탄핵은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네. 과연 이게 중대성 요건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법에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해석상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 법 위반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위반이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과속하면 운전하면 탄핵할 수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과속 운전도 법 위반 맞거든요. 그 법관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정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게 재판관한테까지 쥐어지는 칼자루가 맞나? 왜냐하면 다른 법정에서는 그런 칼자루가 보통 안 쥐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재판관 입장에서 어색한 순간이잖아요. 중대성을 판단하는 게 다른 법정에서 안 해본. 그래서 더더욱이 헌법의 무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느끼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대성에 관한 판례가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서 어느 정도 쌓여 있었어요. 중대성이. 그리고 이제 그걸 적용해서 뭐 한덕수나 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각도 나왔고 중대성. 한덕수는 법 위반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본 거죠. 두 가지. 헌법 소의 관점에서 파면이 필요한가. 두 번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과연 이 파면이 정당한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헌법의 통치 구조를 부인하고 있었고 윤석열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이런 광범위한 침해.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무차별한 침해죠. 제가 친구들과의 단톡방을 보니 제가 11시 8분에 네. 게임 끝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나오는 순간 아 끝났어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침해라는 거는 뭐 압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중대성에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게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고 신속하게 2시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장한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 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고 또 신속하게 그 해제 요구가 이루어져서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구체적 사회가 전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이 주장을 하고 난 뒤에 나왔죠. 얼마 전에 707이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는 장면이 드디어 나왔죠. 공개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참 괴로워요. 미친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참 괴로워요. 하지만 요지 들을 때는 이때부터는 완전히 뮤직 투 이어인 게 네.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읽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구마 사이다 드라마를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이 그러나부터 이제 속이 뻥 뚫리죠. 네. 아 정말 그냥 네 말은 처음부터까지 싹 다 거짓말이야. 이 말을 그냥 쭉쭉쭉 써주는 거예요. 네. 비상한 계엄과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기본을 침해하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호소 계엄이라고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부정, 병력 투입해서 선관위 한 거, 그 다음에 포고령에서 한 거 모두 다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심각, 중대, 용납될 수 없음, 네, 광범위한 침해. 네. 이거는 뭐 이제 아주 속이 시원하죠. 이 부분을 들으면.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일도 오지 않았다. 6시간짜리가 어딨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판단하죠. 국민 신임을 그러면 배반한 거냐. 네. 네,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애초에 믿음이 없었는데 과연 배반을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므로라고 말하면 큰일이죠. 그때부터. 애초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저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게 신임을 배반해서 더 이상 이 직에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있죠. 피청구에는 마지막 계엄이 선포되는 부터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남용하였다. 아, 중요한 결론이에요. 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쿠데타를 딛고 일어난 민주공화국임을 4번 강조했습니다. 네. 네.
결론에까지 나오네요. 심지어 네. 이 장에서는 그 비상계엄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정리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약 45년이 지난이라고 말할 필요 없었거든요. 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문구도 보통의 그 결정문이 잘 없는 문구예요. 국민은 그렇죠. 충격을 받았다.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 받은 거예요. 지금 재판관들도. 결국은 피청구에 의한 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달러 안돼 돌려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왔음이 명백하다. 내가 국장에 얼마가 물렸는지 알아? 명백한 거죠. 이 부분에서도 계속 말하는데 지기현이나 심의정 같은 나쁜 이런 쓰레기들이 네.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명백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국익 이 침해로 모든 인하게. 이 이제 혼란과 이 그러니까. 충격을 네. 자기들이 안 받은 거야. 그죠. 미친 짓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언론인들의 기계적 중립 모델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분석하고 싶은데 지기현 판사를 보고 있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YSDJ 시절만 해도 고위공직자들 임명할 때 지역 안배를 얼마나 했느냐가 데스크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지역 안배를 잘하면 그걸 탕평이라고 부를 지경이었어요. 참 한심했죠. 그치만 그때는 그게 사회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저 실제 그거에 기반해서 정치를 한 해악이 있었을 때니까. 네. 맞습니다. 호남차별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보통 적극적 차별철폐 조항이라고 미국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인종한테 그 인종이 그 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의 자리는 줘라. 대학교를 보낼 때도 그 정도의 자리는 줘라라고 하는 거. 그 정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기현 판사를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자란 사람의 합격률을 제한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거 적극적 차별철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던집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씁쓸하고 결렬하단 표정.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네. 특정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그 고등학교 출신들, 그다음에 네. 특정 로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안 되도록. 90년대 이전생은 송파구는 끌어놓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서초구 강남구는 일정한 비율로 역차별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어쨌든 여기 보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이 충격이란 단어는 결정문이나 재판 그 판결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치가 반복됩니다. 소결론, 그러니까 결론 직전의 마지막 문단에 헌정사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충격도 나왔어. 국가긴급원의 남용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헌정사와 파장. 중요한 거 헌정사. 네. 네. 결국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성의 판단에서 이미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왜 지난 2달 동안 헌법재판소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막 민주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씩 툭툭 이제 이제 남은 잔불이 있어서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랬어? 이게 없어진 이유를 요지와 전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정신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헌재 그 결정문의 그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까 말했던 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그 광범위한 침해라든지 이런 단어들의 선택들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내란에 관련된 동조자들이 이 정도의 충격도 없는 거죠, 실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완규 뭐 함상훈을 이제 한덕수가 지명을 했다는데 네. 이게 아마 이번에 탄핵 인용이 안 됐으면 윤석열이 지명했을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그죠.
그 일을 한덕수가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를 얘네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덕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대통령 목소리 지가 윤석열의 뜻에 따라 지시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 오늘 판례 공부 시간이니까 판례로 상상하고 예측하고 싶어요. 저들이 지금 정당 해산의 요건을 차고 넘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뭐 여기 결정문에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네. 그 이제 막 그 민주당이 뭐 반헌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 뭐 그러면서 내가 비상사태가 어쩔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헌법 위원장 해산을 하지 왜 이렇게 했냐. 아,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죠. 예. 뭐 여러 가지 대신할 수 있었던 조치들에 예. 대한 열거를 하죠. 그 말은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도 위원장당 해소이 된다는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맞아, 막 국민 투표를 해서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스터에그죠. 네. 이거 한 4번 클릭하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스킬 같은 게 딱 네. 생기는. 네. 야, 결정문에서 그런 거 해도 된다고 나오네. 그래. 음. 해도 될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대단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결론에 참 특이하죠. 첫 번째 문장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결론 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괄호 헌법 제1조 제1항 괄호. 예. 그러니까 이제 멋을 정말 엄청 냈어요. 멋냈어요. 멋냈고. 근데 뭐 그러면서 뭐 이제까지 했던 말들을 다 했었고. 그동안 광장에 그렇게 네. 말벌처럼 나갔던 분들이라면은 네. 딱 이 문장을 듣자마자 이제 네. 멜로디가 붙으면서 그죠. 예. 조응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 행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됐을 것이고 네. 현재 정치 상황에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맞섰어야 됐었다. 근데 너는 그러지 안 했으니까 파면하는 게 맞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말고 했던 지점 있죠. 그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우쭈쭈 해주는 대목. 예. 네. 힘들어 그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지.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네. 저는 그건 이제 이제까지 나와서 이제 이 전문으로 보았던 그 태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또라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냈는데 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주고 보내야 되지 않냐. 계란이라도 좀 문질러줘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결론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 결정문 다 받고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이미 평가 다 끝났고. 다만 이제 결론 부분에 몇몇 분들이 이제 이상하다고 대명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 어떤 부분이냐면 피청구인이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책임감의 바탕. 책임감을 바탕으로 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권력 남용이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쪽까지의 톤과는 좀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거짓말했다고 다 지금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갑자기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이 틀리죠. 부분이 네. 과연 헌법 질서적으로 맞나?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는 의미가 과연 이게 잘못 이용될 우려가 있다.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권을 쓴 것은 월권이라고 지금까지 114페이지를 통해 내내 증명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국가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혼자 어색하죠. 어색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국회는 당파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 노력하였어야 한다. 국회 잘못도 있다. 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돼요. 피청구인 역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조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죠. 네. 이 앞부분에 국회는 하였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사 판결에서 피해자한테 너는 실은 이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됐어. 그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이 판결의 톤과 그다음에 판결에서 바라보는 심각성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달라 보여요. 네. 달라 보이고 이게 아마도 이제 뭐 혹자는 이게 8대 0에 나오게 함으로써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8대 0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까지는 좀 봐주면서 이거 넣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해 주자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닐까. 소수 꼴통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와서 그래도 이 얘기는 넣어줘야 되지 않아? 예.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준 흔적이 아니냐. 예, 그래서 톤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도 약간 의문이 있어.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전문 전체에서 열정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다 말고 잠깐 피곤한데 기계적 중립 좀 해보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뭐 저는 선회를 하자면 그래도 8일 아래로 굽혀서 그 애정을 드러냈다고 봐요.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정형식의 등을 네. 문영배가 두들겨주는 장면 같은 것. 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이 결론 부분에 그래서 중간에 안 나와요. 중간에는. 네, 엄청 중간에 끝에 없어요. 가서 갑자기 네. 네. 논리적으로 안 들어갈 그죠, 부분이 그죠.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족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근데 이 정치적 존중 부분은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정확히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예. 더 이상해요. 그래도 이런 인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구구 주장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 한 번 받쳐서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윤석열이 무너지면 중국 공산화가 된다는 그렇다면 그 위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게 되는 거고. 그런 인식도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전문 중에서 이 부분만 그렇게 보이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인용이 됐고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쓸데없는 결국. 얘기고 네. 보충 의견은 뭐 쓸데없는 이제, 얘기였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네. 오지랖이고 뭐 이거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의 보충 의견은 앞으로는 좀 달리 해보자라는 주장이지 지금 뭔가 하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실제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한창, 김복형의 의견은 모든 증인 다 불러서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해서 네. 증거 채택하자 그 말인데 그러면 양승태처럼 1년 반, 2년 반 동안 탄핵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되게 탄핵 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약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데 그게 참 어렵게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렵죠. 언급하잖아요. 답은 잘 모르겠는데 어렵긴 네. 해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이래서 노무현, 박근혜 때는 둘 다 기각될 거로 생각했어요. 네. 박근혜도 기각될 거로 생각했어요. 네, 케이크 맞아요. 만들고. 네, 그래서 절차 진행에 협조를 했어요. 문제는 명백하게 인용이 확실한 사안은 네. 시간을 끌 수 있어요. 법 기술을 쓸 수 있다. 네. 이번에도 그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재판을 명백하게 탄핵이 인용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형사재판과 또 다르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다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모색하자. 근데 모색 못하죠. 그 지금 타이밍에 개헌론처럼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나라를 해먹고 싶으면 헌법재판관 같은 제도도 무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무시하고자 하면 다 제도예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법을 빙자한 폭력, 또 법을 빙자한 이제 뭐 그냥 뭐 권한 남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제도적 절차들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요, 절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허들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그런 만들어 보자는데 어떻게 만들지도 안 나와요, 실은. 그래서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또 탄핵 결정문은 이걸로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온도를 좀 잘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써서 헌법이 하는 말 같아요. 정말요. 저는 재판관이 하는 말 같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음.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어긴 사례는 이런 거란다라고 같이 붙여서 보여주면 되게 교육적일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로스쿨에서 무조건 가르치겠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형사재판에 과연 얼마나 그런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소장을 그때 봤었잖아요. 공소장을 네. 봤는데 공소장 볼 때에 보면 이제 그 계엄의 모의 과정들이 쭉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군인들은 뭐 언제 몇 시에 뭐 모이게 하고 뭐 비행기 계속 확인해보고 뭐 축구장 골대를 치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행위들이 쭉 나오면서 뭐 수방사, 그다음에 뭐 그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그다음에 노상원의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는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윤석열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네. 예, 윤석열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그 오늘 설명했던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여섯 가지 거짓말. 예, 6가지 거짓말. 네. 그거는 형사재판에서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그거는 뭐 그 역사 사실이라는 게 하나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쉬워지죠. 윤석열이 시켰는가 예스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 예. 네. 시켰는가? 각종군에게 끌어내려 지시했는가? 예스. 그렇다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나는 그 말을 잘 들었는가, 덜 들었는가, 거부했는가만 남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정이 되게 쉬워져요. 많은 과정을 단축시켜줬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고성, 호소성 계엄이라는 부분. 이것도 계엄의 목적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었는데 이것도 헌재가 명백하게 경고성, 호소성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은 없어. 그런 건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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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네가 즉각적 해제 전제로 한 것도 아니야. 그것까지도 이미 판단했어요. 다 판단했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목적은 정확히 안 나와요. 심지어 지금 아까 그러네요. 제가 말했던 결론 부분에서는 네. 책임감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네.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아니까. 요건데 다만 여기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네가 병력을 통해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국회 기능 마비, 선관위 기능 마비, 사법권을 침해하는. 알겠어요. 네. 1심의 지기현 판사는 이 문제 안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성이나 호소성 계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얘기했고 내가 봐도 그렇게는 못 쓰는데 경고성, 호소성이라서 괜찮다라고는.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은 부딪혀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국헌문란 목적의 해석이 헌법기관 네. 이런 것들을 사실상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이제 국가 비상 보위 입법기구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자기는 지시 관여한 적 없다 했지만 한 적 있다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 입법기구 만드는 것 자체는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헌문란 목적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로서는 다 들어가요. 사실로서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국헌문란 목적도 상당 부분 헌재의 판결만에 들어있다. 네. 이게 다 들어있고. 근데 남은 게 폭동의 유무인데. 네. 폭동이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소요 사태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폭동이거든요. 네. 얘기 말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2시간 만에 끝났고 심지어는 자기가 철수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나왔죠. 네. 철수 지시한 적 없어요. 네. 없고 실탄이나 병력 철수는 현장 지휘관들의 자체 판단으로 된 거다. 근데 어쨌든 그거 인정해준 것도 커요. 예, 실탄이나 이런 거 가져간 건 이제 어쨌든 보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폭동 유무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의 결정문에는 안 나와요. 폭동인가 군경이 투입된 것까지 나오는데 그게 폭동이냐 아니냐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판단할 게 많아요. 계엄 이전의 상황이라든지 인식 준비 과정, 그다음에 각각의 역할 분담들, 그다음에 그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도
거기도 양형 요소로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아, 네. 심리할 건 남아 있지만 이 현재 이 파면 결정문이 그 판결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지기현이나 심우정 같은 자들이 여전히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판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처럼 이 윤석열의 행위가 민주공화국에 심각하고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돼야 돼요. 특검이 돼서 네. 이 윤석열 재판의 검사를 지금 심우정의 똘마니들 패거리 검사 패거리가 아닌 특검 검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재판이 그나마 제대로 가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지기현이 무죄하고 심우정이 항소 안 하면 확정돼 버려요. 그렇죠. 아, 그럼 결국 또 공은 한덕수에게 돌아오네요. 그 한덕수죠. 한덕수가 네.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근데 네. 한덕수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그 헌재 재판관 지명이에요. 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완규 함상훈은 윤석열이 지명했을 법한 헌재 재판관이에요. 한덕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수계의 지시에 따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반드시 얘는 탄핵을 해서 더 이상 지금 내란범들이 다시 그 꾸역꾸역 올라와서 수면이 올라와서 다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어쨌든 빨리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서 특검 다시 돼가지고 이 윤석열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바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범죄들도 다 조사해서 아마 윤석열은 평생 재판을 하든 감옥에 있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1년이나 뭐 3, 4분기 정도 이후의 일은 지금 예측할 수 없으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1심 재판부가 다음 대통령 취임 이전에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죄가 된 피고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안 하겠죠. 항소를 안 했어요. 항소를 안 하겠죠. 네. 그게 최악입니다. 2달 동안 그걸 좀 긴장해야 됩니다. 네. 대신에 요런 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들이 빨리 끝내고자 할 수 있다. 그것만 어떻게 막으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윤석열의 내란 잔당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은 파면됐고 아주 큰 산을 넘었어요. 큰 산을 넘었고 근데 아직 2개 남았어요. 정권 교체, 윤석열의 유죄 확정. 유죄 확정. 이 2개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제 2번에 우리도 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네. 어쨌든 이번에 파면 잔치를 한 번 했고 네. 정권 교체 잔치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의 유죄 선고되는 날 그날도 막 생중계로 보고 싶은데 네. 지기현이 있는 동안에는 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헌재 긴장했던 것만큼 또 같은 텐션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기면 더 큰 잔치가 되긴 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끝으로 이번 잔치의 마무리로 제가 가장 흥겨워했던 구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구에서 보면요. 덩크를 잘하는 선수가 네. 상대편 수비수를 뛰어넘어가는 수준으로 달려들어서 덩크를 성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극악기죠. 당한 수비수한테는 이제 평생의 망신이 됩니다. 굴욕. 박제라고 하죠. 이걸 이제 in your face라고 하는데. 이름도 모욕적이에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응이 있죠. 너무 잔인해. 눈을 가리고 막. 네. 손가락 사이는 벌리고. 그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누가 지래? 너 때문에 졌잖아. 그리고선 부정선거 난리치고 군인을 데려오고 그래. 네.
헌법 그 자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정말 감동적이고 흥미로워서 전혀 졸립지 않습니다. 전문을 어떻게든 훑어보았습니다. 사법 PK 시간이었습니다. 박방규 변호사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원래 하려던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녹화를 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아카이브들을 뒤지고 있죠. 지금 화요일 수요일에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봤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번 탄핵 정국에 우파의 폭력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커다란 폭력에 더해지기 위해 존재할 뿐 다른 이념적 기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약해지면 우파의 폭력은 사라지죠. 그게 탄핵 이후에 우파의 폭력 사고가 없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파 극우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까지 폭력을 키워준 1등 공신은 윤석열이지만 그 외에 윤석열을 부추긴 자들이 있죠.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알실이 예전에 잘 다뤘습니다. 그 아카이브를 오랜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건조 에디터가 돌아오겠습니다. 박방규 변호사와 함께 물러갑니다. 수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아직 4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